안녕하세요. 오늘은 개인이나 법인이 도산 절차를 밟을 때 이 가상자산 평가가 왜 중요하고 또 어떻게 하는 건지 좀 깊이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설명 들으면서 이 복잡한 법률 문제를 좀 명확하게 이해해 보는 게 목표인데요. 요즘 가상자산 투자 많이 하시니까 알아두면 정말 유용하겠죠?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가상자산이 이제 무시 못할 재산이 됐잖아요. 그래서 도산 절차에서도 이걸 어떻게 평가하고 반영할지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됐습니다. 그렇죠. 그럼 일단 개인회생부터 좀 짚어볼까요? 여기서는 왜 가상자산 평가가 필요한 건가요? 네, 개인회생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3년 동안 버는 소득으로 청산가치 이상은 갚아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 파산했을 때 채권자들한테 나눠줄 수 있는 재산 가치보다는 많이 갚아야 한다는 거죠. 근데 소득만으로는 이 기준을 맞추기가 좀 빠듯하다. 그러면 갖고 있는 가상자산을 그 청산가치 계산에 넣거나 아니면 아예 팔아서 변제금으로 내야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신고가 됐거나 아니면 채권자가 찾아낸 가상자산은 정확히 얼마짜리인지 평가하는 게 꼭 필요합니다. 아, 그렇군요. 평가 시점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언제 가격을 기준으로 삼나요? 이게 막 오르내리니까. 맞아요. 법적으로는 회생계획 인가 결정 시점이 기준이긴 한데 이게 실무상으로는 좀 달라요. 신청할 때나 아니면 법원에서 개시 결정 내릴 때 그때 시세를 기준으로 삼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아, 실무상 편의 때문인가요? 근데 혹시 그렇게 하면 법적 기준 시점이랑 달라서 누구한테 불리하거나 그런 경우는 없나요? 네, 좋은 지적이세요. 이론적으로는 시점 차이 때문에 유불리가 생길 수 있죠. 근데 가상자산 가격 변동성이 워낙 크고 또 절차를 빨리 진행해야 하는 그런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실무에서는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삼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너무 불균형이 심하면 조정이 필요하겠지만요. 그렇군요. 이해가 되네요. 그럼 개인 파산의 경우는 좀 다른가요? 네, 개인 파산에서는 채무자가 과거에 가상자산을 가지고 있었는지 또 처분했다면 그걸 어떻게 했는지가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파산 신청하기 바로 전에 재산을 좀 숨기려고 가상자산으로 바꿔놨다거나 그러면 이게 파산 원인 판단이나 아니면 부인권 행사 대상이 될 수 있거든요. 그 부인권이라는 게 파산 관제인이 부당하게 처분된 재산을 다시 찾아오는 권리잖아요. 아, 네, 그렇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면책을 받을 수 있는지 여기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것도 객관적인 평가가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긴 실제로 파산 신청할 때 가상자산을 그대로 들고 있는 경우는 드물 것 같긴 해요. 대부분 손해보고 팔았거나 할 텐데 예전에 왜 도지코인 13만 개 상속받아서 파산 신청한 사례도 있었잖아요. 그때 시가로 한 140만 원 정도였다고? 네, 맞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죠. 근데 설령 손실을 봤다고 해도 과거 거래 내역 같은 걸 통해서 자산을 어떻게 만들었고 어떻게 처분했는지 확인하고 그 의미를 따져보는 과정은 면책 심사를 위해서 필요합니다. 개인 차원을 넘어서 이제 법인, 그러니까 기업의 경우에는 회생 절차에서 이 가상자산을 어떻게 다루나요? 법인이 가상자산을 가지고 있다면 그건 당연히 법인의 자산으로 평가됩니다. 이걸 기초로 해서 회생계획안 짤 때 변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고요. 또 회생계획 인가가 나기 전이라도 운영자금이 급하게 필요하다거나 아니면 좀 조기에 변제를 해야 할 때 그럴 때도 법원 허가를 받아서 매각해야 할 수 있는데 이때도 정확한 평가가 먼저 되어야겠죠. 법원이 조사위원한테 관련 내용을 보고서에 넣으라고 할 수도 있고 필요하면 감정 절차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그럼 법인 파산의 경우에는 평가 기준이 또 다른가요? 특히 거래소에 상장된 코인이랑 비상장 코인은 평가 방식이 다를 것 같은데요. 네, 상장된 가상자산은 비교적 좀 명확해요. 파산 선고 시점에 거래소 시세를 기준으로 평가하면 되니까요. 근데 비상장 코인이라고 해서 이게 그냥 가치가 전혀 없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어요. 그 코인을 개발하는 데 들어간 비용이라든지 사용자 수가 얼마나 되는지, 실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봐야 하죠. 물론 개발 비용의 지금 가치를 보장하는 건 아니니까 신중해야 하고요. 전문가를 통해서 예상 상장가를 추정해서 평가하기도 합니다. 아, 근데 만약에 회사 돈으로 임직원 개인 계좌를 통해서 가상자산을 샀다면요. 요즘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건 누구 자산으로 봐야 할까요? 좀 애매할 수도 있겠는데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요. 법인이 매수할 자금을 댔고 그 결과로 얻은 자산이니까 법인 소유 자산으로 보는 게 타당합니다.
그러니까 명의만 빌린 일종의 차명 거래로 보는 거죠. 앞으로 법인 명의로 거래소 계정을 만들 수 있게 되면 이런 논의는 좀 줄어들 걸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비상장 코인처럼 평가가 좀 까다로운 경우는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을 쓰나요? 감정 같은 걸 하나요? 네, 맞아요. 전문가한테 시감정 촉탁이라는 걸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상자산 관련 협회나 연구소 같은 좀 공신력 있는 외부 전문가에게 법원이 공식적으로 가치 평가를 의뢰하는 절차예요. 특허권 같은 무형자산 평가하는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하. 사실조회라는 방법도 있는데 이건 특정 사실만 물어보는 거라 좀 더 간단하지만 복잡한 비상장 자산 가치를 평가하기엔 좀 한계가 있을 수 있어요. 아니면 법원이 지정하는 특수 감정인 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고요. 들어보니까 결국 개인 회생, 파산, 또 법인 회생, 파산, 이 모든 도산 절차에서 가상자산의 정확한 평가는 정말 필수적이네요. 그런데 상장 여부나 소유 형태에 따라서 방법은 다르겠지만 특히 이 변동성이 큰 가상자산 가치를 제때 객관적으로 매긴다는 게 현실적으로는 참 쉽지 않은 문제일 것 같습니다. 네, 정확합니다. 가치를 객관적으로 산정하는 건 결국 채무자 재산을 정확히 파악해서 채권자들한테 공정하게 변제하고 배당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전제거든요. 어려움이 따르더라도 공정한 절차 진행을 위해선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설명 덕분에 가상자산 평가의 필요성, 또 여러 방법들, 그리고 현실적인 어려움까지 명확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앞으로 가상자산 종류가 점점 더 다양해지고 그 변동성도 커질 텐데 이런 법적인 평가 기준이나 절차는 과연 어떻게 더 발전하고 또 빠르게 적응해 나가야 할까요? 여러분도 한번 같이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